예, 내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합니다. 비대위에 어떤 인물들이 함께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쌍특검을 둘러싸고 연말 여야 대치 전국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그 밖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성탄절에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내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전국위원회 투표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가장 주목되는 건 단연 비대위원 누가 구성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어떨까? 뭐 지금 나오는 말들은 뭐 중도, 수도권, 청년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품어야 한다라는 얘기들 나오는데 구성이 어떤 것을 좀 중점에서 봐야 된다고 보세요? 네,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라는 걸 평가할 때 가장 먼저 시금석이 되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른바 중수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중도, 수도권, 청년.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갖춰야 될 그런 지금 사실 포지셔닝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맞출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제 당원 당규상에는 15명 이내에 이제 그 비대위원을 꾸리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당연직이 두 분 들어가죠. 원내대표하고 이제 정책위장 두 분 들어가면은 아마 10명에서 11분 정도의 이제 비대위가 꾸려질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한동훈 비대위의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7, 8, 9가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70년대, 80년대생, 90년대생. 그렇게 일단 포진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장청의 조화를 또 이루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전문성을 포함한 그런 분들이 좀 가면서 결국 한동훈이 보여줄 수 있는 한동훈 비대위가 보여주는 공천의 방향성, 그다음에 국민의힘 총선 어떤 전략의 정체성, 그리고 그 말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을 가진 그런 분들을 포진시켜야만 된다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성탄절이지만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은 잡았을 걸로 보고 그분들을 이제 눈앞에 내세우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것인가. 그게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어찌 보면은 1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새해 출범을 앞두고 그 평가가 어찌 보면 한동훈 비대위의 말하자면 운명이랄까 혹은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준봉 교수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비대위원 어떤 식으로 인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연령대가 젊은 분들 지금 최수영 평론가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하나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수평적 당정 관계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 대통령과 아주 오랫동안 검사 생활을 함께 했었고 또 법무부 장관을 초대 법무부 장관 맡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쓴소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인물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말은 결국 당내든 당 밖이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냈던 분들이 저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이 포진을 해야 국민들이 볼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한동훈 비대위가 뭔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룰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젊은 세대만 들어간다고 해서 반영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래서 연령대가 젊고 또 참신한 이미지가 필요하고 플러스해서 비윤이라고 표현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의 비판적 입장을 냈던 분들 그동안 이런 분들 중에도 좋은 분들을 인선해서 함께 비대위에 포진시켜야만 국민들이 볼 때 수평적 당정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확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보수정당 비대위 중에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꼽히는 게요. 2011년 박근혜 비대위 때입니다. 그때만큼 좀 혁신적인 비대위원 인선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약간 정치 상황은 달라요.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도 굉장히 당이 어떤 말하자면 총선에 위험하다 해서 이제 출범이 된 거고 그 전에 이제 바로 그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그때 그 이른바 무슨 전산 관련한 디도스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당이 굉장한 위기였는데 근데 당시는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때 임기 말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가 대척점에 서거나 차별화된 전략을 강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런 정치적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이준석 그때 당시 이제 이준석 지금 전 대표죠. 그다음에 김종인 전 위원장 그다음에 아주 대통령 그 여권의 쓴소리를 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이 했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까지 다 끌어들여서 어찌 보면은 이런 조합이 가능할까라는 그 정도의 비대위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는 사실상 지금 대통령 임기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마하는 비대위라 그럼 얼만큼 대척점에 서거나 차별성을 가질 것이냐. 근데 이게 너무 차별성을 갖거나 대척점에 서면은 바로 대통령을 공격해야 되고 혹은 대통령이 마치 레임덕을 마치 이렇게 공격하는 듯한 그런 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당 지도부가 굳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시중의 민심을 잘 필터링해서 전달해서 가감없이 이런 점들이 당의 목소리로 변모되어서 용산의 정책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용산의 정책이 반영된 거를 민심에 부합하게 잘 포장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사전 리스크를 관리를 잘하면 될 것 같아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는 박근혜 비대위의 한 반 정도를 가지고 오고 차별화된 지점들은 한동훈만이 갖고 있는 젊음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념의 시대를 넘어서는 과학과 팩트로 무장된 새로운 신시대의 리더십을 보이면서 이런 점들은 보완해 나간다면은 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모델을 너무 가져오다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용산과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총선을 앞둔 여권의 분열이라든가 혹은 내홍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 그 모델을 가져오지 말아야 되지만 다만 분명한 거는 차별적인 지점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전임 김기현 대표 체제의 반면 교사를 잘 보고 그런 것들을 민심을 정말 당이 주도해서 전달하고 가져오고 포장해서 다시 전달하고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는다면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굉장히 연착륙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합니다. 예,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용산과 너무 각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은 동의해요. 예를 들면 그때하고 지금 완전히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는 당시에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했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최수영 평론가는 균형을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나가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저는 너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으면 박근혜 비대위처럼 여당 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한계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한계예요. 그걸 벗어야 돼요. 그걸 벗지 못하는 순간 정말 사실은 성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과감하게 좀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쇄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저는 한동훈 비대위의 성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직격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뭐 예를 들면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바뀌었다고 하는 전향적 생각이나 아니면 발표를 하는 경우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일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국민적 지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해낼 수 있을 거냐의 의문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비대위 구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는 10명의 비대위원 중에 외부 인사가 한 6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지켜볼 만한 부분이고 쇄신의 의향이 있느냐가 그 비대위원 인선도 있겠지만 어떤 목소리를 내느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전 인유한 혁신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이 뭐 중진, 친윤, 영남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용태론이 또 다시 불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가 갖는 상징성은 파격과 기존의 정치 질서, 정치 문법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 비로소 한동훈 비대위가 갖는 장점이 생겨나고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고 있구나. 정부 여당이 정말 뭔가 쇄신과 혁신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인요한 혁신이가 일단 불은 지펴놨어요. 그래서 혁신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제원 의원의 용태와 불출마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어쨌든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자,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는 이 동력과 지금의 이 방향성을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남화돼 있다. 영남 집중이다. 그다음에 뭐 강남에만 우리가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여당으로서 뼈아픈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혁신과 쇄신의 키워드나 포인트는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중진 의원 용태,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또 불출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는 화두가 될 거로 보고 또 참신한 인물들의 영입들이 굉장히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다만 여기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정말 잘 봐야 될 것은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죠. 마치 힘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으면은 오히려 이게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얼만큼 정치 신인인 한동훈 위원장이 잘 관리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고 밀려나는 분들이 어떤 명분과 자기의 용태로 살 수 있게끔 그런 공간도 열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세피 수혈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에 가까웠던 인사들을 갖다 꼽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면은 이거는 정말 한동훈 비대위가 제가 보기에 굉장한 그 위기에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물러나는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할 것이고 중진이 밀어난다. 간다라는 것이 되게 어렵다는 건 사실 지난 인유한 혁신위 때 또 봤었던 부분이거든요. 한동훈 전 장관이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쇄신 차원에서 사실은 여론의 힘은요.
중진들이 이선 후퇴하거나 험지가는 것은 여론을 받쳐주는 거예요. 그런 사실은 당내 반반이 있을 수 있지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PK, TK나 아니면 강남 지역처럼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 같은 곳에 오랫동안 의원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물갈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문제니까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거는. 물론 본인들이 나가서 뭐 무소속 출마하거나 다른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부분에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 이건 별 무리가 없어요. 사실은 당내 반발이 있더라도 밀어붙이면서 새로운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건 아까 최수영 평론가 지적했지만 거기에 누가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참신한 인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좋은 인물 이런 분들이 들어가면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지금 국민이나 여론이나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검사 출신들을 거기에 꽂아서 다시 친윤 세력들이 들어가게 만드는 구조로 사용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쇄신에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결국은 중진들을 쫓아낸다는 표현 제 표현입니다만 어쨌든 물갈이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게 하려면 검사 출신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신망을 받을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이 들어가게 되면 박수 받겠지만 만약에 그 검찰 출신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과 예전에 검사 시절에 같이 했던 분들이 검사 옷을 벗고 거기 나가서 출마를 한다? 그럼 똑같은 현상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처리하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도요. 이거 이번 총선에서 나를 밀어내고 혹시 검사 출신 꽂을 거 아니냐 이런 의심과 의혹이 많아요. 그 의심을 풀어주는 것.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 짧게 그 당내 반발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얘기했었던 게 27일 이제 이틀 남았거든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 좀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다시 당으로 들어오게 하는 경우는 좀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대국민에게 그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27일 날 탈당을 강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당 창당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와 다시 손을 잡고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 단계에서는 낮아졌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저는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 평론가께서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이제 그 사실 일각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뭐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또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비대위가 한동훈과 이준석이 갖는 그 이른바 정치적 캐릭터가 네.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대체제예요. 어느 한쪽이 주목도라든가 여론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가 버리면 다른 한쪽은 그래서 고스란히 잃어요. 그래서 이건 제로섬 게임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지점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신당 동력도 예전 같지 않고 여기 김용태 전 최고도 신당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이런 상태에서 탈당 마지노선인 27일은 이미 공개돼 버린 거란 말이죠. 저는 탈당할 거라고 보고 실제로는 이틀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끌어낼까?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탈당이라는 게 곧 신당 창당은 아니잖아요. 탈당은 일단 당적을 정리한다는 의미지 탈당하는 게 바로 신당이 바로 내가 창당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신고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만큼의 주목도와 그다음에 여론 지지도를 갖고 가느냐 새해 여러 가지 관점을 보다가 다시 보수 대연합이라는 측면에서 큰 길에서 함께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사람이 일단 보수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비슷해요. 다만 이제 한 분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말하자면 그 방식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고 한 사람은 그것을 쇄신해서 다시 국민의힘의 방향성을 제시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접점이 맞을 수 있다면은 전 새해 다시 큰 바다에서 지류가 만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은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도 어느 정도 또 나가야 되겠지만 한동훈 비대위가 얼마만큼의 여론 주목도와 지지도를 갖고 가느냐 이게 관건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다만 탈당은 이미 기정사실화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이틀 후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예. 뭐 27이라고 해봐야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자, 총선 차출이 예상되는 윤석열 정부 장 차관들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이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하게 될지도 관심인데 그렇다면 총선을 지휘할 한 전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총선에 출마하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비대위원장을 맡았잖아요. 예. 그럼 현실적으로 지역구 출마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비대위원장이 사실은 곧 지명될 공천관리위원장과 긴밀하게 공천에 대한 방향성과 공천에 대한 작업들 아마 계속 수시로 보고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봤는데
본인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물론 이제 명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험지 출마를 선언하면 그건 명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내가 이쪽에 대해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면서 가보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엔 비대위원장이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정치적인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비례대표를 받아서 아마 선거를 지휘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만 이미 비대위원장으로서 이 총선까지 지휘를 해야 될 운명이니까 그렇다면은 그 지명도와 그 인지도 그다음에 이런 여론에 대한 그런 본인의 그 확장성을 가지고 전국을 투어하면서 그 말하자면 선거를 지원하고 또 후보들을 또 유세를 또 도와야 될 텐데 예. 그렇다면 저는 비례 순번을 받는 게 맞고 다만 몇 번을 받을 것이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번호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해서 운용하느냐 아니면 뒷번호를 받아가지고 정말 내가 배수의 진을 치고 이게 아마 과거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했던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가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한동훈 장관이 정책 서사를 쓸 수 있겠지만 또 리스크가 또 그만큼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비례대표 순위를 받아서 비대위원장을 마치고 나서 선대위가 꾸려지면 전국 투어를 하면서 아마 그 후보들 지원하는 역할들을 맡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비례대표 순번 받는 말씀해 주셨는데 또 수도권의 상징적인 지역에 출마하는 방안 이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이제 뭐 저는 리스크가 있어서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뭐 비례대표는 아니면 수도권에 출마한다면 강남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좀 출마해도 부담감이 덜 되는 곳,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오랫동안 이제 수성했던 쪽 이런 곳으로 갈 가능성이 본인이 또 뭐 강남 출신이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 만약 이번에 낙선을 하게 되면 정적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도전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수도권의 강남 지역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로 출마해 전국 선거를 지휘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도권 출마의 험지, 예를 들면 뭐 용산이나 이런 데 가고 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게 한동훈 장관한테 엄청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재기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 비례대표 또는 강남 지역에 출마를 하지 않을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저희가 뭐 한동훈 전 장관의 정치인으로서의 성향은 아직까지는 모르니까 좀 지켜보고요. 지금 여야 정당 지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함께 여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12월 3주차 리얼미터 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41.6%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이제 상승세냐 하락세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지금 41.6% 밑에는 3.1%포인트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국민의힘의 경우는 2.3%포인트가 상승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이런 지지도 같은 것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누가 조사 대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뭐 정확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흐름에 대해서는 좀 평론가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이게 12월 3주차 여론조사잖아요. 한동훈 아마 장관의 거취가 가장 주목받을 지금 타이밍에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좀 그 말하자면 국민의힘 플러스 한동훈의 컨벤션 효과 혹은 여론 주목도가 반영이 된 결과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2.3% 상승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민주당이 3.1%포인트 하락한 건 뭘로 보느냐. 민주당도 지금 두 가지 가장 심각한 위기가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런 갈등을 조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의 신당이 계속 지금 동력을 어쨌든 갖는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 당시에 총리였던 두 분의 지금 갈등도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그 중도층에서도 뭔가 민주당이 이 여권의 어떤 그런 그 실수라든가 어떤 그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 뭐 이런 것에 기대서 그냥 시간만 버는 것 아니냐라는 바로 따가운 지점들이 여기에 좀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추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여론조사는 숫자를 보는 것보다 추세를 보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2.3%포인트 상승했는데 한동훈 비대위가 계속 탄력받아 나간다면 이건 계속 수치가 올라갈 수 있겠고 민주당에서는 이 신당 리스크라든가 그다음에 3전 총리의 어떤 회동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이런 갈등에 대해서 전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볼 때는 하락세를 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숫자가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눈에 보시기에 39대 41이면 오차 범위 내에서 이게 경쟁하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나중에는 이게 혼재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새해 많이 여론에 반영된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다. 혁신과 쇄신의 그런 어떤 박차를 더 어쩌면은 강도 높고
정말 더 세게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어서 지금의 이 정당 지지도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진봉 교수께서도 이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이제 비대위가 출범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나오게 되니까 무당층에 있던 보수 진영이 조금 결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한동훈 비대위가 잘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이게 추세가 계속 상승을 하려면 한동훈 비대위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비대위원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공천 과정에서의 어떤 그 개혁이라든지 혁신이나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면 계속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제2의 뭐 윤석열 당 정도로 이미지가 만들어져 버리면 그때는 다시 또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한동훈 비대위가 띄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대로 사실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보다는 혁신이나 쇄신의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좀 반영된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어떤 이벤트가 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매주 그런 부분이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 이제 쇄신과 혁신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다음 주 좀 꾸려질 것 같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인물이 들어오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표는 이재명 대표로 가는 거지만 공관위에 누가 들어와서 어떤 공천의 혁신과 개혁을 하느냐가 상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다음 주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게 아마 여론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민주당이 오는 2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 통과를 벼르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이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굉장히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은 지난번에 그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물론 아직까지도 공적으로 된 건 아닙니다만 그 전에 했던 말을 보면 제가 볼 땐 대통령실과 별로 그렇게 의견이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악법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순간 국민들의 여론과는 반하는 행동이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상당히 찬성 쪽이 높게 나온 게 추세였어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의 그런 발언 자체가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은 아마 반대쪽의 입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으로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 전체의 여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실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데 거부권이라는 게 이제 법안이 폐기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의 요구권이잖아요. 그럼 다시 이게 국회로 돌아가서 이제 숫자를 더 3분의 2만 해가지고 보내면은 다시 되는데 저는 독소 조항만 빼면은 총선 전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 아닙니까?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계속 브리핑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는 혐의가 수사상에서 나온 얘기가 실제처럼 받아들여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수사 상황에서 나왔던 이 수사의 본류관이 가지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도 그것도 수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면 전방위 수사가 되기 때문에 이러면 총선이 지금 3개월밖에 채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의 여야 합의로 그럼 특검을 하자. 그러니까 과거에서 했던 것처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립적인 인사 4명을 추천해서 여야 합의로 2명을 받아서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수사상 브리핑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저는 특검법이 다시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얼만큼 한동훈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정치력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을 해내느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거부권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이 있고 이러이러하게 보완한다면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행사하겠지만 그 설명과 과정을 국민에게 얼만큼 공감대 있게 설득해내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총선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야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3총리 회동 가능성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저희 연합뉴스 TV에서 단독 보도한 것에 보면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는 어제 아침에 1시간 반 동안 광화문에서 만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뭐 원론적인 얘기만 오갔지 아직 뭐 만나기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세 총리가 만나게 된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될지 그런 부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낙연 전 총리하고 나머지 두 분은 입장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이낙연 전 총리 좀 신당을 만들 것처럼 계속 얘기하시면서 얘기를 계속 이제 진행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내고 계세요. 총선 앞두고서 분열되면 안 된다. 통합해야 된다. 하나로 뭉쳐야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머지 두 분, 김부겸, 정세균 두 총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총선 앞두고서 지금 전직 대표를 하셨고 총리까지 하신 분이 신당을 만들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내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하고 지금 현 대표인 이재명 대표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신당 창당을 압박을 하고 대표를 물러나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세균, 김부겸 두 총리 같은 전직 총리들은 그분에 대해서는 통합적으로 입장을 계속 정리해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 분이 만난다 한들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적으로 가자고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날 계획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김부겸 총리를 만났고 정세균 전 총리와도 곧 만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거기서 같은 목소리를 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해서 반드시 하나로 뭉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분들도 이낙연 전 총리를 만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얘기하시고 설득할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어제 만난 자리에서 나왔던 말이 당통합 얘기하신 부분도 나왔지만 또 공천의 공정성, 가령 뭐 당내 총선에서 예비 후보 적격성 검사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오갔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과연 이 세 총리의 의견이 다 지금 다른 상황이라고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각자 다른 모양새를 가지고 있지만 예. 당이 지금 굉장히 불공정하게 그다음에 객관적이지 못하게 공천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를테면 각 지역에서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경쟁인 후보들이 지금 컷오프 시켜나가는데 이게 이유가 그 당시 당정 협의를 하지 않았던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지역들이 보면은 전부 실세 지역구예요. 지금 말하자면은 사무총장 지역구, 그다음에 당 홍보위원장 지역구, 당 검증위원장 지역구. 이러니까 그럼 지금의 이런 징후들을 보이니까 이런 징후들이 결국 나중에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경우는 당이 위태롭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사당화가 된다는 게 삼 총리의 지적이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지금부터 공정하게 이를테면 사무총장을 교체한다든가 지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뭔가 리더십이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말만 나 객관적으로 통합적으로 당 운영할 겁니다. 말만 하는 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리더십의 위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러한 점들이 가시화되지 않거나 연말이나 연초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삼 총리가 우리 당이 이렇게 사당화돼서는 안 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모양새들이 자연스럽게 이낙연 전 총리의 힘을 실어줄 그런 모양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얼마큼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관리해내고 각계 만남을 통해서 이것을 위무해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대목인 것 같아요. 예, 이런 공천 공정성에 대한 지적에 이재명 대표 측은 이번 주에 발표하는 공관위원장을 잘 세워서 공천 관리 잘 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28일에는 정세균 전 총리도 만난다고 합니다. 이를 계기로 좀 비주류 요구에 잘 부응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위원장을 잘 세우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공천위원장 오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정말 제대로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인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공천 잡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떨어진 분들은 늘 잡음을 이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만 제대로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뭐 한 두 분 정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예전에 공천 과정에서 불복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당 내에서 이걸 이제 컷오프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이 당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도 걸고 2년 몇 개월인가를 또 당 관련해서 소송을 했었어요.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그러면 원칙을 세우지 않게 되면요. 누구든 다 떨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잡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수용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원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원칙을 잘 세워서 한다고 하면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만 제대로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단순히 그냥 비명계니까 또는 뭐 당에서 주요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객관적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그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말씀 듣겠습니다. 네, 글쎄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공천이라는 거는 정말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공정하게끔 진행되는 눈에 보여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게 지금 신호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당에서 말하자면 친명이 득세하고 그다음에 이런 공천의 원칙들이 친명에게는 유리하고 비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인식과 그런 어떤 말하자면 사례들이 계속 등장하는 순간 저는 이게 리더십이 저는 정말 위험하게 흔들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단순히 이거는 말로 할 건 아닙니다. 말로 할 건 아니고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어떤 인사의 그런 조치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줄 때만이 비로소 당의 진정성과 어떤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좀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이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수영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성탄절 이 휴일에 또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